자, 방랑시인 김삿갓에 대한 옛날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삿갓 아시죠? 자, 하늘과 땅이 생긴 후로 온 세상에서 삿갓은 방랑시인으로 이름이 나고 소문이 자자했던 김병현은 조선 팔도를 매주 밟듯하면서 입만 벌리면 문투여 붓을 들면 옷 같은 문장을 써냈다. 김병현은 경기도 양주군의 량반 권세 가문인 안동 김씨 김한근의 둘째 아들이다. 그런 김병현이 어찌하여 방랑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여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김병현은 20살 나던 해에 처음으로 도에서 보는 백일장에 참가하였는데 묘하게도 과시시제는 이거였다 이겁니다. 과시시제가 과거장 시험 제목이 정가사는 충절하여 죽고 김익수는 죄가 하늘에 통한다. 자, 정가사는 나라에 충절하여 순사하고 김익순의 죄는 하늘에 닿는다는 것이었다. 김익순은 바로 김병현의 조부로서 조부 할아버지죠. 그걸 몰랐어요. 선천 방어사로 있었는데 그때 리조 왕조의 봉건 통치를 반대하여 일어났던 홍경래 농민 봉기군에 투항했다고 역적으로 몰아 주살당하고 일가는 패적으로 전락되었다. 그때 겨우 6살밖에 안 된 병현이와 그의 형은 란을 피하여 산골에 숨어 있었으며 그의 아버지마저 이듬해 돌아가다 보니 어머니는 패죽의 슬픔을 홀로 겪으면서 자식들에게 연루될까봐 자상히 알려주지 않았다. 그 후 죄가 김익순 혼자에게만 국한된다는 조정의 방이 내려서야 병현이는 강원도 영월 본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다 보니 조부의 일을 알리 없는 병현이는 일필휘지하여 첫사람으로 시험지를 바쳤다. 병현의 글은 무딱 가운데 섞인 봉이여 조각돌 가운데 묻힌 옷 같은 문장이었다. 그래서 시관들은 글의 뜻은 바다같이 깊고 넓고 문장은 태산같이 웅장하다고 칭찬하면서 장원으로 뽑았다. 그러나 이름을 듣고 가정 내력을 따지더니 역적의 손자라고 장원을 취소했다. 시관들의 태도는 연지곤지 찍고 아양 떠는 술집 기생 모양으로 어쩐지 그리 웅장하면서도 졸렬한 듯 하였나이다 하며 돌아앉았다. 어머님한테 조부의 사실을 자세히 듣고 난 병현이는 울지도 웃지도 못하였다. 김익순이가 자기의 조부인지도 모르고 10,000번 죽어도 마땅하다고 꾸짖었으니 할아버님 령전에 나설 면목이 없었다. 한편 울분을 참지 못하여 조정에서는 이미 전에 할아버님의 허물은 그의 당대에 그치게 하고 저의 부친부터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고 질문하였다. 그러면 그래도 너는 분명히 역적의 손자여 패족의 자식인데 언감생심 상하의 눈을 속이고 외람되게 고개를 쳐든단 말이냐? 하고 귀청을 때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아, 세상이 나를 버리면 나도 세상을 버리겠다. 이리하여 김병현은 슬픔의 눈물을 뱃속에 떨구며 동저고리 바람에 큼직한 삿갓을 눌러쓰고 죽장을 짚고 정든 고향과 사랑하는 어머니와 임신 중인 아내를 두고 금강산 구경을 떠났다. 이 사람아, 삿갓은 왜 쓰나? 조상을 욕한 놈이 어찌 하늘 아래 얼굴을 들겠습니까? 내 평생 상제처럼 삿갓을 써도 오히려 부족할 겁니다. 이리하여 김병현의 방랑의 길이 시작되었다. 오직 이 길만이 서리 맞은 마음을 달래며 맑은 이슬을 밟아보는 인생의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집을 나서면 고생이라더니
병현이는 첫날부터 점심을 굶었고 저녁에는 잘 집이 없어서 푸른 하늘을 이불로 삼고 땅을 온돌로 삼아 새우잠을 자게 되었다. 구멀리 장천 높은 하늘에 머리 하나 들기 어렵고 삼천리 강산 넓은 땅에 다리 하나 뻗을 곳 없구나. 김병현은 이렇게 르리 걸식하며 누가 오라는 곳도 없지만 부지런히 걷고 걸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해는 서산 위에 올라서는데 하늘도 무심하여 빗방울을 떨구었다. 비가 내리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단벌 옷에 삿갓밖에 없고 점심도 먹지 못한 병현에게는 큰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하여 병현은 화전민의 초가집을 만나자 무작정 뛰어들었다. 아이고, 웬일이십니까? 예, 보시다시피 해는 서산 위에 올랐는데 엎친 데 덮친다고 비까지 와서 하룻밤 신세를 지려고 들렸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쩐담. 모처럼 집이라고 들리신 길손을 쫓을 수도 없고 모시자니 단칸밖에 없는 데다 산나물마저 떨어졌으니 여름이라 비만 멎으면 잠은 밖에서 자도 괜찮습니다. 찬밥이라도 있으면 채는 없어도 되니 한술 주시겠습니까? 아이고, 망할 놈의 세상이라구야. 다른 집에 가봐야 마찬가지일 테니 어서 안으로 드세요. 김병현이 집 안에 들어서 보니 말 그대로 기다리 사나이가 눕자면 발을 부엌에다 놓아야만 하겠는데 가마 목에는 어린 애가 누워 있었다. 젖이 모자라서 그런지 피골이 상접한 게 애처롭게 보였다. 김병현이 부엌에 걸치고 앉아서 부인의 거동을 곁눈질해 볼라니 쌀똥 밑을 몇 번이나 손떠듬하여 바가지로 쌀을 일어 가마에 앉히고 불을 떼는 것이었다. 먹다 남은 찬밥이 한술만 있어도 되겠는데요. 달리 생각 마세요. 실은 밥을 지어본 지 오래답니다. 예? 그럼 저 때문에? 김병현은 목구멍이 막혀 말이 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쌀 냄새를 맡은 배에서는 연신 아리랑 노래를 불러댔다. 이윽고 안주인이 족돌이 밥상을 들여다 놓으며 이걸 저녁으로 애울 수 있겠는지 모르겠어요 하며 무슨 죄라도 지은 듯이 두 손을 비비었다. 김병현이 상을 받아놓고 보니 멀건 좁쌀죽 한 사발에 외김치 한 접시와 수저 한 매였다. 그는 마음씨고 온 안주인이 죽살 뜰 때의 정경을 다시 그려보았다. 항아리 밑에 있는 쌀이 한 대빵만 되었어도 그것을 몽땅 떠서 밥을 지었을 것인데 그 착한 마음으로 멀건 죽을 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이 집 쌀떡은 진작 거미줄이 친지 오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병현이는 눈 깜빡할 사이에 그 죽을 달게 먹었다. 가난이 원수라서 밥 한 끼도 올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오히려 미안해서 어쩔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댁뿐만 아니라 방방곡곡 어딜 가보나 가난해서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데 손님 대접이 다 뭐겠습니까? 내일 아침엔 감자밥이라도 꼭 해올리겠으니 배고프신 대로 주무세요. 아니, 잘 먹었습니다. 이젠 떠나겠습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밤에 어딜 가신다고 그러세요. 비좁더라도 여기서 주무세요. 고맙습니다, 주머니. 그런데 바깥 어른께서는 어딜 가셨습니까? 친척집에 쌀 얻으러 떠났어요. 내일 아침에 돌아오실 거예요.